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제6회 수학문화재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의 사회를 맡은 강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손재현입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각오로 보다 알차고 규모 있는 제6회 학술대회를 기획했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발생과 예방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집합 제한으로 인하여 불가문 행사를 축소하고 비대면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 행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한 분들을 소개해 올리는 순서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될 때마다 많은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윤호필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학진흥원 최연숙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노경암 선생님 문중의 사무국장 노채균 국장님 외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후원하고 강사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제6회 수학문화재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사기념사업회 송주환 이사장님께서 기념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기념 학술대회는 당초에 예정대로 처음 계획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 500명 정도의 내빈을 모시고 수원 종택에서 처음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의 그 교통이 상주에서 상당히 좀 멀고 해서 금년 행사는 상주시에서 복원한 상주 경상가명터 복원된 데서 한번 해볼까 하고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시하고 장소 사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예상치 않던 코로나가 전국을 창궐해가지고 모든 행사가 비대면으로 자꾸 하라고 축소하려고 또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축소하고 하다 보니까 그저 한 100명 정도 학술대회만 가지고 금년 행사는 치르는 게 어떻겠냐 한 것이 상주시의 권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상주문화원에 강당을 사용하려고 신청을 해서 한 100명 정도의 손님을 모시고 학술대회만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지금 오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식당에서까지도 식사하는 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받는다는 강경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태가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주문화원 그 강당에 한 100명 정도의 그것도 너무 무리다. 그래서 또 축소를 하다 보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렇게 행사가 인원이 적은 인원을 모시고 이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장소가 상주 공영 시회 장소가 아니고 오늘 이 학술대 일부를 담당하실 상주문화원의 원장 김철수 박사의 개인 소유 이 문화공간입니다. 사설 문화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석이 뭐 20여석밖에는 되질 않아서 할 수 없이 여기 뭐 수원 종가에서 유창하 정손 말하자면 삼촌 와 계십니다만은 내빈 손님을 모시는 자리에 주인집에서 사람 좌석을 다 차지해버리면 손님은 어떻게 하냐. 이래서 오히려 유시문 중에서는 일체 참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좌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암 선생 우선 그 일가 분들이 도시 문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로의 어려운 무릎수고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좌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행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방송할 걸로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또 이 행사에 조명해드리는 그 학술대회 대상은 경암 노경민 선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노경민 선생은 풍산 유시의 경암 선생, 말하자면 서해 유송영 선생의 백시 되시는 경암 유영 선생의 서란 되시는 분입니다. 학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단계에 굉장한 명성을 가지신 분인데 여기 상주로 이거 하시는 서해 선생의 세제자제 수암 선생에 대해서는 종자현이 되신다고 그렇게 됩니다. 종자현. 서해 선생께서는 그 아드님 되시는 수암 선생을 보고 항상 경암 선생을 많이 본받아라 이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암 선생이 학문적 세계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경암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른을 조명을 해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안동대학교의 신도한 박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 학술대회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또 김철수 상주문화원 김철수 박사께서 또 그 경암 선생에 대한 연구하신 그 생애를 또 받도록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좌석이 좀 불편하고 또 행사가 이렇게 조촐하게 돼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경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주환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축소된 경위 그리고 참석하고 모시게 된 여러 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개되신 송주환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력 있는 역사도시 조응하는 미래상주건설을 위해 매진하시는 강영석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올곧은 선비로서 우리의 사표가 되어 오신 강사 유시한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고 전성 발전시키기 위한 제5회 수암문화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온 시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먼저 지역 문화 발전과 이번 문화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송주황 사단법인 강사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 유시안 선생께서는 상주 학맥의 근간을 이루었던 명문세가의 주손으로서 평생을 후학교육을 위해 정열을 바쳐오신 존경받는 교육자이시자 행정가, 향토 원로 사학자로서 빛나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바쁜 현실에 과거를 잊고 살아가는 요즘 우리의 근본과 전통을 바로 알고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주시는 강사 선생을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5회 수암문화재 개최를 축하하면서 사단법인 강사기념사업회와 봄문화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을 해주신 강영석 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현 시의회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이 올곧은 선비로서 학문의 길을 걸어오신 강사 유시안 선생님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고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5회 수암문화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문화제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송주황 사단법인 강사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암 선생의 후손 중에는 청렴 강직한 명공과 학문 높은 서각들이 수없이 배출되었으며 그 맥을 이은 강사 유시안 선생님께서도 교육자로서 평생을 후진 양성에 힘써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력의 명문세가가 우리 상주에 있음은 풍산유씨 우천 문중의 큰 자랑입니다. 다시 한번 제5회 수암문화제 개최를 축하하면서 사단법인 강사기념사업회와 봄문화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시민들을 생각하시고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정재현 의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 주신 정재현 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자 발표 주제를 하시는 병암 노경임 선생의 문중의 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강노시 경암 노경인 선생의 13대 주손 노채균입니다. 먼저 제5회 수암문화제 개최를 축하드리고 발표회 개최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신 수암유 선생의 정신과 학문에 기리는 제5회 수암문화제 초대된 저로서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저를 비롯한 노문의 후예들이 경암 할아버지의 생애와 학문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수암문화제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세상에 많이 알리지 못했던 조상에 대해 죄송한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의 조상에 대한 학문과 역학 행임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수원 선생과 경암 할아버지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조선 역사에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특별한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수원 선생의 학문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인연이 후대에도 이어지고 두 어른의 정신과 학문을 알리고자 실천하는데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경암 할아버지의 장인이 겸한이고 처삼촌이 서예입니다. 이러한 풍산유씨 문중과 저의 노문이 인연을 맺게 된 것 또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내린 인연에 수원 선생과 같은 걸출한 분을 탄생시켰고 우천 종가에 지금까지도 많은 인재들이 배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수원 선생의 후손들 역시나 어찌 훌륭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행사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함이 많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빌면서 인사에 간am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암문중 노채균 종소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수암문중의 대표께서 여러 내빈에게 인사 말씀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미남이라서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저 이렇게 전국이 그 역병에 시달리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이 그 문화재에 적극 참여를 해주시고 또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강사 십자 완자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1994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994년 말에 그러니까 한 10달 차이로 해가지고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손에 둘째 아들로서 지금 있으면서 장조카가 지금 종손인데 한민이라 그럽니다. 한나라 한자 옥돌민자인데 나이가 지금 50입니다. 50인데 요새 뭐 딱 아들 하나만 보니까 직장 생활 하느라고 서울에 있고 갑자기 또 어제 중국에 출장을 가지고 못난 제가 대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참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연구를 해주신 그 신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강사기념사업회는 1994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이런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전에는 1회, 그러니까 6년 전이구나. 1회 때는 한 600명, 그 다음에 2회 때 한 500명, 600명 해가지고 계속 오다가 금년에 이제 정부 시책에서 줄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 대규모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은 저희들은 퇴계 후대로 봐서 서예부터 해서 그 학통을 이어받은 이 선현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해가지고 현대에 저걸 하기 위해서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용을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유무택하게 아마 좌중의 분위기를 확 바꾸는 아주 멋진 인사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신 우리 유창하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주제는 경암 노경임 선생의 생애와 학문이며 많은 선생님들께서 우리 서년의 명성만큼 많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모두 생략하고 상주문화원 김철수 원장님과 안동대학교 신두한 교수 두 분의 주제 발표를 경청하는 시간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 후에 토론도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1강 상주문화원 김철수 원장의 경암 노경암 선생의 생애와 학문 세계를 주제 발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김철수 원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실게요. 죄송한데 치매하고 이거든요. 그거만 그냥 가실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번 행사가 이렇게 축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줄 생각합니다. 올해 그 6번째 맡고 있는 수암문화재 학술대회는 수암 유진 선생에게 학문과 처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셨던 스승이신 경암 노경임 선생을 모시기로 했고 전학 비자한 제가 선생의 생애와 학문 세계 부분을 맡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을 보시면 경암 선생님의 생애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선생은 본관이 경주 안강이고 장을 홍중, 본을 경암이며 1969년 11월 2일에 선산부 똑동리 문동마을에서 8남 1녀 중 6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성균진사 수암선생은 문학과 행위로 널리 이름이 나셨던 분이고 어머니 옥산장 씨는 정이조 판서 장렬선생의 딸 여현 장현광 선생의 누님이고 규중북도를 잘 닦아서 종당의 모범이었다고 합니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용모가 준수하고 남들이 연터가 있으며 평소 모습이 어른처럼 근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이 경암 선생을 기특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이 아이가 반드시 우리 집안을 크게 일으킬 것이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경암 선생이 5살 되던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중량인 철방 노경필에게 글을 익히기 시작을 했고 점차 성장해서는 외숙인 여헌 장현광 선생과 서예 유성룡 선생님, 그리고 경암 유운용 선생에게서 깊은 학문의 진수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때 서예 선생은 내가 많은 사람을 봤지만은 충실하고 온후하며 차분하기가 이 사람과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선생을 칭찬을 했고 더구나 이제 미혼인 당시 경암 선생을 형 유은용 선생의 딸에게 장가를 들게 하였습니다. 이때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였다고 봅니다. 3쪽 하단에 보면은 말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렇듯 학문과 덕행을 닦은 경암 선생은 22살 되던 해인 1591년의 별시문과에 급제해서 교서관과 성문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듬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셋째형 노경필과 박수일, 기룬덕, 최연 선생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대장에 추대가 되었습니다. 해평에 기반을 둔 선산의병은 토적을 체포해서 선산부사에게 인계하기도 하고 보원에서 충청 자도와 경상 우도 간원과 의병장이 모여서 군사 대책을 할 때도 선산부사 정경달과 함께 참석을 했으며 경상 우도 관찰사 김성일의 지시로 경상 우도에 있는 의병장들을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생이 선산에서 의병 활동을 함으로써 해서 왜적들이 상주로 가는 길이 막혔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노략질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5쪽 상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에 내려와서 임진왜란의 의병으로 참여한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이듬해 봄에 성문은 정자에 제수되어서 조정으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올라간 선생은 저작, 박사, 공조자량, 병조자량, 사관원, 정원, 사원부, 지평, 예조자량을 거쳐서 1595년 선조 18년에 특사로 외적인 관동 순무사로 나갔습니다. 이때 선생이 임금한테 하직 인사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민심이 날로 떠나고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으니 쇠퇴된 것을 일으키고 혼란함을 불식시키면 구구한 정령에 있지 않고 오직 전하 한마음의 경외하심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지로 내려가서 관내를 순찰을 하다가 삼척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수백 명 외적에 끌려갔다가 몰래 도망쳐 나와서 삼척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그때 삼척 부사 홍인걸이 자신의 입신을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외놈으로 둔갑을 시켜서 처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밝혀내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민심을 바로잡았던 일도 있습니다. 6쪽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듬해 예조 정랑에 이어서 홍문관 수찬 겸 지제교가 되었는데 이때 하사도의 도채찰사가 된 영의정 이원익이 선생을 종사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영의정이 임제에서 병이 들게 되자 선생에게 매사의 처기를 위임해 보았는데 신중하고 합당하게 일들을 잘 처리해서 크게 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도채찰사 이원익을 대신해서 선조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때 변방의 일을 초리 있게 자세히 아뢰니 임금이 매우 가성이 여겨서 선생을 부교리에서 바로 교리로 제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에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것은 선생은 이때부터 벼슬보다는 학문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1598년에 성균관 전적 사관원 헌납을 거쳐서 이듬해 봄에 예천 군수의 제수가 되자 선생은 문학을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켜서 부임한 지 반년 만에 풍속과 교화를 크게 변화를 시켰고 1604년에 풍기군수, 1607년에 영해군수 때도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1611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2년 뒤에 다시 성주 목사로 나갔는데 사실 이때 광해군의 정사가 대단히 문란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벼슬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뜻을 굽히고 출사를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도 성주 사람들이 선정의 보답으로 청덕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선생이 극구 만류를 해서 중단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무렵에 이제 스승이신 여헌 선생이 충북 북인 정권의 영수인 정인홍을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얼마 후에 여헌 선생이 만나봤더니 어떻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은 감정과 외모를 꾸미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뜻을 얻는다면 선한 무리들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정인홍의 집을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인홍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참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좋았는데 딱 한 번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발을 끊으니까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관들 중에서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을 사주를 해서 선생이 부역을 균등하게 시행하지 않았다고 무고해서 파직토록 임금에게 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이런 일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오로지 국세에만 전념했습니다. 그 한 예로 당시 조유사를 임명하면서 선생이 내린 글 속에 선생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족 하단 인용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옛날의 열국과 같으니 백성을 다스리고 아랫사람을 감싸주는 도리를 진실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러 원로가 넓지 못하면 보고 듣는 것이 틀림없이 밟지 못할 것이니 그렇다면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다할 수 있겠는가. 군수인 내가 본래 어리고 못난 사람으로 이곳에 와서 중임을 맡고 보니 제대로 직책을 수행하지 못해서 위로는 임금의 뜻을 저버리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밤낮으로 살얼음을 건너듯 두려운 심정이다. 이에 도유사를 삼아 우리 고을의 눈과 귀가 되가 한 것이니 모름지기 이러한 나의 뜻을 체득하여 그대의 심력을 다하라. 그리고 노인을 잘 대접하고 선한 사람에게 포상하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는 이 세 가지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야. 경내에 남녀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48살 이상인 사람과 효자절부와 행실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을 감복시킨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일일이 문부에다가 열거를 하고 효성스럽지 못하거나 우애하지 않은 자이거나 인륜의 도리를 거스르고 공선하지 못하여 고을에 해를 끼친 자이거나 행동이 괴상망측하여 충량한 사람을 해치는 자이거나 거짓다고 엄함하거나 남의 잘못을 말하기 좋아하는 자이거나 어린 사람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치 않을 것이니 그들의 이름도 열거해서 문보에 기록하도록 하라. 크게는 군수의 잘못과 안으로는 향소의 헌부, 밖으로는 규찰의 잘잘못을 숨기지 말고 빨리 글을 보내 논박하거나 직접 찾아와 보고해서 언로를 넓히고자 하는 나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어진 고론으로서의 충정어린 말씀을 했습니다. 10쪽 중간쯤 보시기 바랍니다. 45세 때 성주 목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이 벼슬 활로에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명리에 대한 생각을 끊고 냉학정사와 낙동강변에 있는 영기당에서 오로지 학문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람 이재 선생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쪽 중간쯤에 보면은 이재 선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기당 앞에서 시를 길고 짧게 읊을 때는 늙어가는 줄도 알지 못할 정도였다. 그렇다고 세상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잘못된 시대를 상심하며 나를 걱정하는 생각이 때로 말하고 글 쓰는 사이에도 넘쳐 흐르고 심지어는 아주 슬프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다. 공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근심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속에 근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늘 주경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에 대해서는 실제 생활에서도 실천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 한 예로서 만년에 경암 선생이 모로촌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집을 다 짓기 전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외수기자 서승인 여헌 선생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픈 사람이면서도 의관을 정지하고 평상시처럼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병이 위독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지경에서도 외수기자 스승인 여헌에게 이같이 공경하고 삼가는 자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620년 11월 12일 선생은 모로촌의 임시거처에서 향년 52세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그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때 공을 가진 분에 대해서 시상을 했었는데 이 경암 선생 그때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이유가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는 의병 활동한 기간이 너무 짧았다 하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뒤에 관료 생활에서 뛰어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에 잠시 의병 활동했던 게 묻혀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암 선생의 8형제 중에서 장남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 7형제 중에서 5분이 임진왜란 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경암 선생은 자기가 그런 포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조정해서 임진왜란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렇게 통정대부 성정원 도성지 지제교 겸 경련 참찬관 춘추관 수창관 예문관 직제학 상서원정을 추정을 했습니다. 1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이 이렇게 돌아가시자 가장 슬퍼한 사람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를 했습니다만 한 분은 뭐냐면 자기의 스승인 여헌 선생이고 한 분은 자기의 아주 수제자였던 수암 선생 두 분인데 그 두 분이 제문을 쓴 것을 보면은 참말로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도 감동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헌 선생은 15살이나 적은 생질의 죽음을 두고 많은 회한을 가졌는데 그러한 마음이 손수지은 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치는 진실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풀에 있어 지초나 난초가 되어 가지고도 쉽게 시드는 경우가 있고 나무에 있어서는 소나무나 잣나무가 되어 가지고도 쉽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착한 사람이나 군자가 수를 누리지 못하면 더욱 괴이하지 아니한가? 물건 중에 아름다운 것과 사람 중에 착한 이는 마땅히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거늘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착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나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도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우리 생질에 대해서는 더욱 슬프다. 그대는 온화하고 빼어난 기상과 후덕하고 정중한 자질과 너그럽고 큰 기국이 있었으며 그것이 인자하고 다정한 마음, 화평하고 온순한 행동, 굳고 곧은 지킴으로 발휘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몸가짐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한결같이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식이 없었으며 말이 진실하고 믿음성이 있기 때문에 행실이 돈독하고 공경스러운 군자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허물이 없을 수 없으나 허물이 있게 되면 남들이 모두 알았으니 진실로 군자의 허물이요. 단점이 없을 수 없었으나 스스로 그 단점을 덮으려고 하지 않았으니 이는 곧 장자의 단점인 것이다. 그대가 일상으로 행하던 자취를 살펴보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규모와 기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로 보통 사람으로는 미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런즉 그대는 덕에 있어서는 후하게 얻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덕이 후한 데에 비해서 수명은 길지 못했으니 진실로 이것은 알 수 없는 이치가 아닌가. 90세의 백발된 노모가 집에 계시는데도 먼저 떠났고
덮을머리 늘어뜨린 두 어린아이가 설화에 있는데도 내버려 두었다. 그대같이 효성스러운 마음으로서도 효도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대같이 자유로운 인정으로서도 사랑을 다 펴지 못했으니 그대가 진실로 차마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그대에게 야박하게 함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인가? 차마 할 수 없는 것을 참아하였고 야박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 야박하게 되었으니 그대는 여기에 대해서 원통하지 아니한가? 조금 미칩니다. 이 애통함을 내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하관에 임하여 한 잔 술로 어찌 내 정을 다 펼 수 있겠는가? 아 슬프다. 부디 내 말을 듣고 흠양하기 바란다. 하는 스승의 제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로서 수암유진 선생도 여연 선생 이상으로 감동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삼가 영령께서는 금우산의 순수함을 타고난 듯 낙동강의 전기가 모인 듯 풍채는 빼어나고 밝으며 기질은 맑고도 밝았습니다. 젊어서는 희롱을 즐기지 않았고 자라서는 더욱 도를 탐구하였지요. 조용히 스승에게 나아가 오묘하게 깨닫고 깊은 경지로 나아갔으며 속수의 한 말씀과 병산의 세 글자 타고난 자질도 기이하였고 수양 또한 지극했습니다. 여러 고을의 외직을 통해서 고을 다스림이 어지럽고 그 나머지 일도 능숙하여 조용함이 생선굽듯하고 느긋함은 먹줄 다스리듯 하였습니다. 정사를 어디서 이뤘는가? 예천과 풍기였으며 바야흐로 단양에 있을 때는 홀로 임금께 상례를 지키며 3년 동안 거친 밥 먹으니 사람들이 어려운이라고 했으나 공은 예사롭게 여겼습니다. 마지막에 성주 군수에 부임하여 뜻을 지키기에 더욱 힘썼으나 위험을 두려워 안았거늘 어찌 권세에 아부하겠습니까? 정당하지 못한 권세를 믿고 저들의 참수가 얼마나 사나웠던가. 관복을 벗고 집에 돌아오니 전원생활 뜻에 맞았습니다. 이때가 45세 때의 이야기죠. 인간의 맑은 복력이 모두 공에게 있어 반드시 오래 즐기고 참된 즐거움 누리리라고 여겼습니다. 나무의 얼음이 맺히더니 돌아가심이 이다지도 빨라. 백발로먼은 문에 기대어 기다리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생의 학문은 넉넉하면서도 순수하였고 덕행은 녹보도 다듬어졌으며 재주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만했고 식견은 군자와 소인을 분별했습니다. 청렴하면서도 포용성이 있었고 잘 어울리되 휩쓸렸진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덕이 갖추어졌건만 수명은 넉넉하지 못했습니까? 나라가 병들고 시들어가니 조야에서 탄식하며 슬퍼하는데 선비들의 의론을 누가 바로잡아주고 무사람의 의욕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아 슬프고도 슬픕니다. 나는 재주 없는 사람으로서 일찍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아 중년에 이르러서는 은혜와 사랑이 더욱 두터웠습니다. 저에게 질병이 있으면 약과 음식으로 다스려 주셨고 저에게 잘못이 있으면 화로와 망치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사물에 대해서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반복해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가 날로 깊으시니 자신을 헤아려 보매 감당할 수 없었으나 오직 학업 마치기만을 생각하고 그물고쳐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 누가 알았습니까? 작은 병으로 마침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을. 세월이 더욱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점차 희미해집니다. 대문과 담장은 그대로 있으나 남기신 자취는 따를 수 없는데 흰 휘장엔 바람소리, 빈 서재엔 달빛이 조문합니다. 마음과 눈에 선한 일들이 닿는 곳마다 슬픔이 더해집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억누르겠습니까? 한 잔 술을 올며 길게 통곡하니 만세토록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수암 유진 선생이 제자로서
스승의 죽음을 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조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암 선생은 천성적으로 효심이 돈독해서 아버지가 늘 일찍 돌아가신 것을 서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어머님을 섬기는데 못다한 효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간의 우애도 깊었다고 합니다. 중년의 백시중씨를 돌아가시게 되자 깊이 애도했으며 특히 5번째 형 경륜과는 공경하고 사랑함이 지극해서 늘 한 이불을 덮고 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외의 친척 중에 노인을 모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자는 진소를 따지지 않고 물건을 보내주셨고 가난해서 살아갈 길이 없는 자가 있으면 재산을 들어주고 하인까지 나누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제를 가르칠 때는 효제 충경을 앞세웠고 규방에 임할 때는 장엄 건각으로 법을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조 37년 16쪽 중간쯤입니다. 풍기 군술에 있을 때 유생들한테 따끔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을 배우는 것은 과거에 급제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 학문을 통해서 올바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공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선생이 임종하면서 이런 말을 셋째 아들 수암 선생한테 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여 보았다. 중후하고 침착함이 경암 이 사람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마땅히 스승으로 이분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를 받들어서 수암 유진 선생은 경암 선생을 스승으로 극진히 모시면서 학문을 세웠고 경암 선생도 유진 선생에게 학문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선생님의 형장은 당시 영남 학파를 이끌었던 미람 이재 선생이 찬하였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경암 선생의 학문 세계입니다. 경암 선생은 정몽주 선생을 추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정몽주 선생의 생가를 방문해서 정몽주 선생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다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선생의 시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포니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선생의 고절을 우러러 보았네. 서리와 눈이 어지럽게 떨어져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넘넘하여 굽히지 않는 법. 하물며 우리 대동의 학문은 실로 선생으로부터 일어났으니 이 후생은 동구 밖에서 예를 표하여 영원히 유업을 계승할 것을 맹세했다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람 이재 선생도 공은 일찍이 과거 급제로 발탁되어 성진하는 길에 나가다가 바로 고개를 돌려 반성하고 내외 경중의 분별을 판단하고 착한 성품을 기르고 진학의 방책을 강구하는 데 힘을 썼다. 따라서 공은 학문에 대한 마음 쓰는 법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니 소위 세상에서 학자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 경암 선생 문집을 보면은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주경 지치의 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주경설 해석입니다. 선생은 주경으로 근본을 세우는 것을 우선적인 임무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뜻을 세웠더라도 경을 위주로 하지 않으면 뜻을 독실하게 할 수 없고 정착할 수도 없게 된다고 하시면서 먼저 경을 지켜야 뜻이 정착할 곳이 있게 되고 학문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은 모름지기 단정히 앉아서 두 손을 마주 잡는 데서 시작되며 앉아있을 때
재개하듯이 하는 것은 앉아 있을 때 경을 하는 것이고 서 있을 때 재개하듯이 하는 것은 서 있을 때 경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을 지키는 일이 점차로 익숙해지면은 곧 안과 밖이 서로 호응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4쪽에 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의 경물 취지설에 대한 해석입니다. 선생은 사람이 비록 경을 하더라도 만약 취지를 못하면 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궁극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며 어떻게 하면 옳고 어떻게 하면 그런가, 또한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바르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바르고 어떻게 하면 바르지 않는가를 가린다면 모든 사물의 이치가 저절로 밝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물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고 취지는 사물의 이치로 지식이 밝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물과 지치에 별다른 뜻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천하의 사물에는 반드시 본말과 시종이 있고 또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본말과 시종을 살펴서 그 선후의 차례를 잃지 않아야 마음의 지식이 엉키지 않고 환하게 되어서 바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하면 친해지고 군신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며 부부는 어떻게 하면 품빌이 있게 되고 장류는 어떻게 하면 철학가 있게 되며 풍우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게 되는가. 친하게 되는 조목 중에는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며 어떤 것을 급히 하고 어떤 것을 천천히 해야 하는가. 이것을 부부의 분별과 장류의 차례와 풍우의 믿음에까지 확대해서 온갖 일의 이치를 미루어 보면은 모두 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렇게 되면은 나의 지혜가 크게 될 것이고 실행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인성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의 실천입니다. 실제로 경암 선생은 경의 실천을 모토로 삼았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암 선생은 경이 무슨 모양이 있겠는가? 단지 신심을 수렴하여 내외가 한결같게 하는 것이 곧 경이다. 큰 근본이 이미 선 뒤에 이치를 궁구하여 알을 극진히 해야 행실에 힘써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이제 선생님의 당호를 경호로 정해한 것도 깊은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선생은 존량은 모름지기 경으로 해야 하며 성찰도 모름지기 경에다 근본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경으로 실천하려면 먼저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으며 경은 옳은 것을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치를 먼저 궁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생은 인의 예지가 인간의 참모습이고 그 실천을 위해서는 경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이 없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왜 옳게 되고 그러게 되는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왜 선하게 되고 악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학에서 말하는 경물, 취지, 성의, 성심이라고 했습니다. 3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암 선생은 포원 정몽주 선생의 생가를 방문해서 선비로 나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했고 평생 동안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해서 환류에 들여선 선생은 순환 의사 때 지방방북의 헬포를 처벌하고 민심을 수습할 정도로 행정력도 있었고
정원으로 있을 때에는 임금에게 충원으로 간하는 신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인홍의 모함으로 관직을 떠났지만은 오히려 학문에 전념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남긴 글을 통해서 선생이 전형적인 도학자의 풍모였음을 읽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호를 경함이라고 한 것도 경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징표라는 사실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생의 학문 세계에서 경은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스스로도 이 실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소위 대학에서 말하는 경물, 지지, 성의, 정성인데 선생은 격치, 성, 정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두 같은 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알 수 있고 실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생의 이러한 깊은 사상을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정화하고 좀 더 엄격하게 연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지루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한 선생에 대한 학문 세계와 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철수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회자가 잠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 저는 사회자가 유고가 생겨서 갑자기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을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10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예. 그러면 10분만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안동대학교의 신두환 선생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예. 제목은 경암 노경임의 생애와 문학 세계입니다. 예. 조용한 자리에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예.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어른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앞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생애와 학문을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경임 선생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조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한문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천리, 철학과 학문과 이런 이제 문사철이 종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전공이 이 문학이다. 그런데 참 한문학 쪽에서 조명해 보면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역사에 없는 것이 시에는 있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시 속을 분석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서없이 경암 선생님의 이 문집을 한번 일별해 본 결과 선생님의 글 속에는 사실 우리 한국 한문학사를 중심으로 볼 때 임난을 거치면서 많은 이 전장의 어떤 그런 느낌, 그러면서 어떤 변세의 정치라든가 이런 게 느껴지고 또 학문적으로 볼 때 도학적인 또 천리적인
그런 세계가 또 남다르고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한문학을 나눌 때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는데 선생님의 운문은 이제 시가 분석해 보다 보니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집 자체가 원래 이 편집될 때 미람 선생님도 그런 교감을 거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100년 지나서 이 문집이 이렇게 편찬되는 과정에서 산실된 부분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시를 조명해 본 결과 그 선생님의 시는 아주 많은 분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지금 현재 문집 속에 남아있는 시는 약 120여 수. 네. 그래서 100여 수 정도인데 선생님의 평소 그 행해온 바를 보면은 훨씬 넘을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논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은요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살았던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까지는 사화와 임진왜란으로 얼룩진 아주 격변기였습니다. 조선의 선조 시절에는 정치는 크게 빛나고 뛰어난 인재는 구름처럼 일어났습니다. 4대 사화를 거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던 사림들의 정치가 확산되면서 이른바 목릉성세로 일컬어지는 문치주의의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림이 성장하면서 사림의 분화가 촉진되고 붕당이 형성되어 당파 싸움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미정리의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비세계는 대혼란에 빠지고 사림들은 이 와중에도 군심을 바로잡고 절의를 강조하며 산수간에 처해서 수기치인과 우국애민의 길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목릉성세의 조선학계는 세계 최고의 학문 수준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리학이 가장 발달한 시기가 바로 16세기입니다. 이 시기에 물론 퇴계와 율곡이 탄생되기도 했습니다. 노경임 선생은 왜 논문에서는 선생자를 자주 빼버리기 때문에 혹시 선생이라는 말이 빠져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591년에 출사하여 임진왜란의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도하고 겪으시고 또 국가의 존망을 다투는 누란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골 쇄신하였습니다. 경임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에 조정의 중심에서 여러 요직을 두루거치며 유성룡 선생님, 권율 장군, 이원익 대감 등 이런 기라성 같은 선배 관료들과 함께 조정에서 전장을 논하며 청춘을 불태우셨고 전후에는 전쟁으로 얼룩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채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공로가 있는 우국예민의 선비이자 또 학자 겸 문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이 김철수 선생님께서 이 생애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애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을 거친 경암 노경임 선생의 삶과 학문적 경력 그리고 그 문학 세계는 당대의 역사를 조명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암
선생에 대한 연구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 있었던 것이 장세호 선생이 쓴 소논문입니다만 경암 노경임의 학문과 사상이라는 연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당국대에 있는 윤재환 교수가 그 당시 이제 그 송암서원에 배양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제 송산서원에 배양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송산서원의 주양 인물은 그 이제 노경임 선생님은 안 계셨고 또 미람 선생이나 또 앞에 분들 그 서문에도 그때까지 그 서원에 배양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래서 뒤에 취향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행 연구를 참조해가지고 노경임 선생에 대한 본격적인 철학과 또 문학 세계를 조명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암 선생의 운문문학에 해당하는 시 배교수를 비롯하여 또 장르가 좀 애매하지만 독특한 형식의 장단구가 좀 긴 게 세 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부문학의 아주 귀중한 자료로 보이는 사가 세 편에 들어있어서 이런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문학적으로 또 조명해야 될 게 산수유기, 산수를 요람하고 기문을 남긴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6편의 이 기문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성리학을 바탕으로 쓴 그리고 또 성리학을 바탕으로 쓴 43편의 설, 이 설도 설 장르도 굉장히 이 한문 산문에서 문학 세계에서는 또 조명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변이라는 이런 체의 장르도 6편이나 들어있고요. 이렇게 그 산문 형식들을 한번 비교해 볼 때 이 경암 선생님의 이 그 문학에 대한 연구는 심도 있게 다시 돼봐야 되지 않나. 시 소설로 이 그 대분류하면서 서양 문학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 우리 한문학을 연구해 온 것이 지금의 실체입니다만은 우리 문학은 우리의 이 장르, 우리의 연구 방법으로 접근한다면은요, 우리가 연구하는 그 서양의 문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보면은 중국의 서사정이 지은 문체명글에 보면 110편의 장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문서만 분석해봐도 56편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포에트하고 한국의 시는 다르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서양의 노벨, 소설하고 또 한국의 소설은 다르다. 그 가치나 평가 내용이 접근하는 방법부터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서양의 문학 형식의 비평 방식에 구애돼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연구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는 방식을 달리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문학도 우리의 비평 형식으로 또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는 고대의 비평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문학자들이 쓴 글씨를 보면 옛 형식을 굉장히 고수하면서 그 형식 안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에 대한 그 이해부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암 선생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은 앞에서 발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가학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 뒤에 시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그 안강노시 이 가학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봐왔더니 학문이 형성된 부분이 일찍부터 형성돼 있었고 특히 우리 도학의 이제 이 맥락을 그래서 우리 도학을 영남의 도학을 가지고
주로 맨날 이제 이 길재를 조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만 사실은 길재에서 김숙자 선생한테로 내려와요. 그런데 우리 영남 항맥의 이렇게 또 다른 면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 포은 정몽주 선생이 난이 터지자 그 제자였던 이제 조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영남에 내려와서 학문을 이제 펴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제자군들이 형성된 이런 분 중에 바로 그분에게서 많이 배우고 저거했던 별동대감 윤상, 이분이 바로 그분에게 학문을 배우고 성균관에 들어가서 그동안 성균관에서 자랑하던 이 성균관 광각 삼김 이 분들의 과의 학문 논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성균관의 학문을 다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어요. 무려 약 20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럼 윤상한테서 바로 주역을 배우고 했던 분이 누구냐? 김숙자예요. 그럼 김숙자의 아들이 김종직이고요. 그러면은 영남 항맥이 따로 있고 포은 정몽주로부터 이어져 나온 거와 뭐 독특하게 다르냐? 우리 영남 학문의 주류 속에도 포은의 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영남 항맥의 어떤 저게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우리 영남 항맥도도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죠. 국학진흥원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유맥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영남 유맥에도 우탁 선생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조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들이 이거는 다시 좀 그려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가봐도 조금 비판을 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퇴계 선생은요, 길재 선생도 존경했지만은 퇴계 선생이 우리나라 고려조의 도학으로 최고 뛰어난 부분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퇴계 선생은 우탁 선생을 존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계 선생이 우탁을 사모해가지고 정자를 지었죠. 참 서원을 짓죠. 그게 바로 역동서원입니다. 그만큼 퇴계 선생은 우탁을 또 강조했고, 우탁 선생은 동방의 주역을 너무나 잘한다고 해서 주역의 동방의 최고, 이래서 그 호가 역동입니다. 주역 역자의 우리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우리의 이 항맥 이런 거를 좀 다시 봐요.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앙악노시 집안의 뭐냐면은 그 항맥은 바로 이 김종직으로부터 또 바로 영남 항맥의 이 항맥이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윗대 학문들이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김종직에서 이어지는 한원당 김경필에서 이어지는 이 앙악노시 집안의 항맥, 이렇게 형성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요. 또 나머지는 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문학 세계를 조금 이렇게 분석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문집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앞에 부분 뭐 여러 개를 다 다시 읽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경함의 문학 세계부터 44페이지 경함의 시세계 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경함은 왜 호를 경함으로 했을까? 그러면서 이 경함에 대한 시가 없나 그러봤더니 그 경함 속집에 경함우음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를 보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 집안의 가업, 우리 집안의 가업은 고원에 있는 것 아니니 많은 성인에서 유래한 도의 근본과 같이 한다. 정일위미 묘한 비결을 전하였고 성신과 명선을 진실된 공포로 드러낸다. 지행이 나란히 이르니 바야흐로 병통이 없었고
내외를 교통하며 수양하니 비로소 통함이 있었네. 만약 중정의 길로 달리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경자를 가지고 심중에 줄을 삼리라. 이렇게 해서 경암 선생님의 이 시 한 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경암의 학문적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고요. 또 노경임 선생님의 자신의 호가 왜 경암인지를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벼슬이 끊어지지 않았고 문벌로 성리학을 가학으로 이어오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경암은 서경 대우모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음미하니 정하게 하고 한결되게 하여야 진실로 그 중을 잡을 수 있다. 바로 윤집걸중 그거를 갖다 놓고 이제 중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거기에다가 학문의 방법으로 대학 홍문 경일장과 격지장에서 인용한 명선과 성신을 주목하고 있어요. 명선은 곧 경물치지의 공이고 성신은 곧 성의, 정심, 수신의 효과입니다. 바로 대학의 학문 방법을 이 체계적으로 아주 또 분석적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암 선생님의 학문 방법은 철저히 그 대학의 학문 방법을 바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암 선생님이 이제 이 학문을 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서예 유성룡 선생에게 이제 붙였던 모양인데 이 원시를 찾아보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시조차도 또 수습이 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 그 경암 노경님이 신을 보내 학문을 논하기로 그 뜻에 감동하여 차원했으니까 원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시는 없는데 이 서예집에서 오히려 한번 찾아보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예 선생님은 거기에서 차원하면서 경암 선생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내렸을까? 바로 그 서예 선생님이 경암 선생님에게 가르친 내용으로 짐작되는 것들이 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인의 학문엔 연원이 있으니 중요한 말은 곧 정일이라. 자사가 후학을 근심하여 또한 치곡한다고 했지. 치곡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아는 것부터 위로 하나하나 빠져나가면서 학문하는 방법입니다. 인심과 도심은 하나가 닫히면 다시 하나가 열리고 구천 위에 오른 듯 하다가도 천길 구렁이에 빠지는다. 거두고 놓는 사이 성인과 광인의 한치 마음에서 성인과 광인의 차이는 한치 마음에서 나누어지고 내 늙도록 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마음마저 날로 틀려가네. 저 길 잃은 사람처럼 허둥지둥 갈 곳이 없는데 그대처럼 나이 젊은 사람이여 금석처럼 돈독한 뜻을 갖게나. 평소의 말 반드시 삼가고 평소의 행동 더욱 신칙하게 하고 뜻이 전일하면 기운은 절로 따르나니 둘 다 견자하여 틀림없도록 하게나. 이렇게 이 엄한 가르침을 시로 시 속에서도 보내는 게 나타납니다. 사실 서예 선생은 그럼 경암 선생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 시 외에는. 그래서 이 시에서 봤을 때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예 선생은 학문과 관리 사이에서 경암 선생님은 학문과 관리 사이에서 벼슬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내가 이 벼슬을 계속 해야 되나? 빨리 때려치우고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성리학을 가지고 선생님이 배운 학문을 완성시켜야 되네요. 그러면서 그 갈등 사이를 계속합니다. 한 10여 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추일 등 학가산 유감입니다. 요 시가 아주 짧지만은 경암 선생님이 바로 학문을 결정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는요, 경자는 1600년입니다. 8월에 예천으로부터 군수를 벌이고 하상으로 돌아오면서 책을 가지고 산에 오른다라는 잔주가 붙어 있어요. 이때 보니까
뭐냐면 예천 군수를 버리고 학문의 뜻을 둔 것 같은데요. 평생을 성리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서적을 짊어지고 안동의 학가산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경암엔 성리학을 투철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경암이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는데 언제 이런 공부를 했을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거 공부하고 23세에 과거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저걸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시기에 학문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시기 경암은 성리학을 투철히 공부했던 것 같고 경암은 학문의 길과 벼슬의 길을 두고 갈등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경암이 만연해지는 다음의 시에서 이 당시에 학문을 많이 깨닫게 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암 선생님이 나중에 자기 학문을 되돌아보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술회인데요.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옛날 나는 선현들이 남긴 경전을 안고 평생 조용한 산속에서 공부하려 했네.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앞에 이 시와 이 시를 바로 함의하고 대연하는 거죠. 예천 군수 시절 군수직을 던져버리고 그 경전 남아있는 책을 다 싸들고 학가산으로 공부하러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옛날 나는 선현들이 남긴 경전을 안고 평생 조용한 산속에서 공부하려 했는데 이때 남긴 경전을 안고 가는 곳이 예천군에서부터고요. 또 평생 조용한 산속이라는 것이 안동의 학가산이었습니다. 글자마다 서려있는 옛 가르침 찾아 정주의 성리학을 이으려 했지. 그래서 선생님의 학문 목표가 나옵니다. 바로 성리학을 정의전 형제의 학문과 주자의 학문을 섭렵해서 정주의 성리학을 이제 이으려 했다. 시간은 점점 흘러 늙음하게 이르니 장차 어떻게 이를까 비탄의 장이네. 집안에 팔순 노모가 계셔서 작은 고을 벼슬살이 나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자꾸 군수직을 많이 나가는데 나가게 된 것도 어머니 노모를 봉양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끝난 뒤 때때로 책을 대하면서도 그 면전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또다시 부지런히 애쓰며 만년에 수습하여 만회하고자 힘씁니다. 고인은 나에게서 멀지 않았고 도학의 이치는 가까이에 있었네.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경암 선생님 학문을 깨달았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글귀가 바로 이 글귀입니다. 고인은 나에게서 멀지 않았고 도학의 이치는 가까이 있었네. 그 다음에 또 실행하는 것은 진실로 나에게 달렸으니 어찌 힘이 부족할까 근심하리고 위무공은 90의 나이에도 그 다음에 어깨상 소석인데 이 부분을 다른 시에서는 잘못 번역해 놨더라고요. 어깨라는 게 아마도 경계했다는 게 아니고 억이라는 시경의 억편이 있어요. 이 억편을 읽으면서 경계했다는 건데 번역이 이제 잘못됐어요. 기존에 떠도는 시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성일경자. 성성이라는 게 항상 깨어있는 것. 남명조식 선생이 늘 방울 소리를 내며 차고 다니던 게 성성자라 그랬죠. 늘 깨어있어.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성 속에 일경자에 항상 경한 글자로 깨어있어. 온갖 사감이 절대 사감을 대적할 수 있으니 학문하는 방법은 진실로 여기에 둔다면 옛 성년의 가르침이 저버리지 않으리라. 이 시편을 쭉 제가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봤어요. 이 시와 저 시와 이렇게 학문적인 정황을 연결해 봤을 때 선생님의 학문의 경향 이런 것들이 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나. 이 외에도요. 선생님은 이와 관계된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논문을 쓰고 있는 와중에 발표를 이걸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서둘러 수습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 온 이 그 경암 선생님의 이 천리시, 그러니까 또 이 학문에 대한 그 도학시들은 따로 한번 이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암시 속에서 발견되는 게 임진왜란 시절 우국애민의 정서를 표출한 변세의 정치야. 그래서 우리가 국경지방을 돌려 또 전장에 나아가서 이렇게 그런 느낌을 쓴 시를 변세시라고 해요. 시의 장 속에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경암의 시는 산실되어 임진왜란 이후의 시부터 문집에 수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시가 많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그 문집을 보니까 제일 먼저 의성 지방에 피난가 있으면서 지은 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피신시킨 곳도 바로 의성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느낀 감회를 시로 읊었어요. 그의 시 곳곳에서 임진왜란의 전장의 비장감과 변세의 정치가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피난 문소산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문소가 바로 의성이잖아요. 거기서 쓴 시가 5편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편을 골라봤습니다. 북쪽 대궐 바라보려 높은 누에 오르니 은하수는 훤하고 안개 거치려는구나. 만리 금성향에 멀리도 행차하시니 어느 나라야 변방의 근심 풀리려나. 이렇게 읊었어요. 그래서 이 시 속에서 이 그 관료 임난 시절에 관료 시절을 관료로 있다가 임난이 터지다 바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지역 그 유림들을 모아가지고 의병 활동을 잠시 합니다. 우리 그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그 경암 선생님의 의병 활동은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94년 이후 이제 뒤에 정유재란이 터졌을 때 다시 또 의병 활동을 모아서 보낸 게 그 제가 이 앞에 써놨습니다만 그 편지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잠시 보면 39페이지에 이거는 서예 선생 문집에 들어있는 건데 39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위부 홍의에게 답함. 1597년 이 정유재. 삼가 강국한 글을 받고 다소 위안이 되나 외적이 다시 날뛴다 하니 남쪽의 사태가 더욱 걱정이구나. 경임은 백면서생으로서 요충지를 담당하여 작고 외로운 성으로서 외적을 대항하려 생각하면 눈물겨운 일이네. 이 부분에서 보면은 선생이 의병 활동한 것이 임진왜란 터진 그 해가 뿐만이 아니라 1597년에도 정유재란이 터졌을 때도 다시 이 의병을 모아서 또 작은 성에서라도 이 나라를 구하려고 애쓴 그 장면이 이제 포착됐습니다. 어찌되건 간에 이런 정치가 많이 있는데 늘 그 마음 속에는,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터지자 바로 잠시 내려와서 이렇게 했지만은 벼슬을 그냥 던져버리고 온 게 아니에요. 늘 임금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우국 나라를 걱정하고 애민 백성들을 아끼고 또 그런 속에서 늘 이 그 임금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주로 피난가는 그 임금의 행차,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만리금성향에 멀리도 행차하리. 어느 날에야 변방의 근심이 풀리리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의성, 물론 금성산 주변이라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멀리 북쪽 궁궐을 바라보며 조정을 생각합니다. 멀리 피난길에 오른 선조의 행차를 생각하며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냐. 구름을 뚫고 나타난 달이 개울과 산을 밝히고 은하수가 훤히 한밤중을 밝히는구나. 외로운 하구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멀리 있는 임금을 생각하니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네.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전쟁은 일어나도 구름과 달, 은하수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구름은
외적 혹은 간신배들이 또 다른 임금을 상징하는 그런 이 함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과 달을 거치고 빨리 임금께서도 이런 불합리한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그 임금의 자리에 다시 올바로 앉으셔서 만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임금을 생각하니 피난 중인 임금을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만 흐른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월파정인데 월파정은 우리가 우리 참 그 한시사에서 그 선산의 월파정 이게 잘 나타나지도 않고 장소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인데 많이 나와요 시에. 그래서 특히 김종직의 시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김종직의 시를 공부할 때 월파정이 나와 이게 어디냐고 한번 우리가 이제 지명을 찾아보기도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때 지도교수였던 임형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굉장히 우리 한문학교에서는 이름 높은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월파정이 어디냐고 한번 물으셔가지고 그거 문경 근방 아니에요? 그러고 튀었는데 그런데 바로 노경임 시에는 이 월파정이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몇 군데는. 여기에 보면은 그려놨어요. 월파정 아래가 바로 나의 집인데 송삼과 금학은 곧 내가 자란 곳. 봄 다하도록 타양에서 돌아갈 길이 막히니 멀리 의주를 생각하네 또 꽃이 지네. 마치 두보가 알록산의 난을 피해서 이 동정호를 떠돌며 지었던 관산육막 이런 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비장한 느낌과 이 노경임의 변세시는 굉장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두보시와 또 이 노경임 시를 한번 비교해 보면 뭔가 드러날 것도 같은 그런 게 보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 의성에서 지은 이 피난 시절 다섯수가 바로 이제 경암 선생님 시문집으로 처음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통 보면은 뭐 5살 때 지은 거, 9살 때 지은 거 하면서 다른 문집들이 다 이제 청년 시절에 지은 시들이 수습이 되는데 이 경암 선생님 집은 바로 임난 이후부터 수습돼 가는 과정만 보여서 여기에서 많은 시의 산실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임난 시절에 굉장히 이제 전장을 누비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원익 대감의 종사관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전장 속에서 이제 느낌인데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이원익 상공의 명을 받들어 차원한 승대장 유정에게 주다. 유정이 바로 사명대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승병대장이었던 사명대사에게 시를 지어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까 이렇게 해놨어요. 구름 자욱한 산에서 의병이 일어나니 깃바른 종횡무진 불문의 봄이 나왔어요. 산인이라 용기 없다고 말하지 마라. 은환이나 흥림이라 다 같은 혼신. 그래서 은환은 우리가 무장들의 이 은고리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복식 관계인 것 같고, 또 흥림은 그 당시 승군들이 투구 대신에 검은 갓을 쓰고 이제 이했던 그 승인들의 이제 무장 복장 같습니다. 우리 복식사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연구돼야 될 자료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보니까 그러면서 사명대사에게 이 시를 지어줬다는 이 한편만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면서 이제 바로 1598년이 되는데요. 헌납을 사직하고 도심촌으로 피난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당시 정황을 묘사한 시가 문집에 남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각화사라는 시예요. 차 여의성대로인데 여대로란 분도 이 유명한 분입니다. 물론 서예문인이기도 하고요. 의성 이제 이라는 것은 의성현령으로 있을 때고 그의 호는 가문대 두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잔주를 보면은 절은 태백산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태백산 사고 알죠? 왜 우리 왕조실록 따로 못 왔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지키고 은밀히 보관하던 인물을 띈 절이 바로 각화사입니다. 그래서 이 각화사에 대해서 이제 시를 지었는데요. 보면 그 각화사로 그러면서 각화사를 지은데 바로 거기에 써놨는 게 무술년에 헌납을 사직하고 또 이 피난해서 도심촌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년 벼슬길 헤매이다가 10년간 벼슬 금이래야 비로소 돌아오네. 골짜기는 넓고 깊어 구름이 항상 머물고 산이 깊어 비가 개지 않는구나. 산골 살인무는 조정에서 멀리 떨어졌으니 석탑은 혼이 돌아오는 상상을 하고 푸른 나무 맑은 그늘 아래 그대를 만나 다시 술 한 잔을 나누네. 뭐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 경암 노경임이 여대로의 시에 차원한 것인데요. 의성현령 여대로는 본관이 성산이고 자는 성, 호는 가무예요. 도심촌은요 태백산 아래에 있고 바로 이 서예 유성룡의 집 식구들도 바로 여기에 피난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예 선생도 이 뭐냐면은 관직에서 그는 물론 이님이 이 북인들의 이 등산에 이제 그 파직하고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바로 들른 곳이 도심촌. 또 서예 선생 문집에도 도심촌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만큼 왜 이 도심촌에 갔을까? 경암 선생과 서예 선생님 간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사제 간의 그 관계가 이제 좀 엿보입니다. 그래서 있었고 서예 선생이 파직되었던 12월 5일에 1598년 12월 5일에 서예 선생이 어머니를 뵈러 도심촌에 간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예 선생 연보를 참조해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외직에 오가며 예천 풍기 영해 성주에 수령을 지냈고 이에 앞서 여원 선생이 정인홍의 명성이 높다 하여 공에게 찾아보게 하므로 만나고 돌아와서는 그 심술이 바르지 않음을 흑언한 바 있었는데 그때 와서 정인홍이 소인들을 사주하여 모함한 이런 사실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거는 그 학사 김웅조의 그래서 이제 찾아냈던 건데 내가 그걸 좀 더 밝히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 서예 선생이 탄핵을 받고 영의정에서 파직되어 돌아오자 서예 선생에게 두 편의 시를 지어 올립니다. 노경임 선생님이요. 그 시를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궁궐이 무너지자 형세는 이미 공해지고 누가 장차 한 주먹으로 나라를 책임지라. 천지가 뒤집히고 먹구름이 덮어 싸더니 호랑이 떠나고 용도 소문이 큰 못이 비었다. 이 시는 북인 이청과 정인홍의 무리들이 임진왜란의 전장을 누비며 혁혁한 공을 세운 서예 선생을 공격하여 파직시켰어요. 정인홍이 본래부터 선생을 원수로 삼아 해치고자 했습니다. 이때 선생이 이 지경에 처하자 정인홍의 문객이었던 문홍도가 정언이 되어서 발떡을 걷어올리며 서예 선생을 내치는 일에 자기가 나서서 감당하겠다. 그런데 이 문홍도라는 사람은 참 우리 쪽에서는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서 녹이나 진해 같은 자들에게 이 선생을 비교하니 사람들이 모두 붕괴하였다라는 이 기록이
서예 선생 연보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노경님은 동파 소식이 지은 제 고향 문충공 문에 깊고 큰 못에 용이 사라지고 호랑이가 죽으면 병개가 뒤섞여 나와서 미꾸라지를 춤추게 하고 여우들을 호령하게 한다고 한 요 시를 이용하여 북인들의 만행을 이제 풍자한 거죠. 그만큼 서예 선생의 이 파직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이 북인들의 농단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북인들에 대한 그것을 만행을 많이 풍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뒤에 두 편인데 둘째 수는 이래요. 먼지가 자욱한 변성에 시름겨운 피리소리, 눈보라치는 한관령 외로운 기러기 울음, 세모의 궁벽한 산 캄캄한 그늘에 덮였으니 홀로 송제에 누워 북풍을 읊조리다. 임진왜란 시절 변방을 누비며 나라를 구했고요. 전쟁이 터지자 사실 선조 임금은 공황증에 걸렸어요. 매 불러가지고 유성룡하고 이사내를 불러가 빨리 피난 가서 국경을 넘어서 명나라에 붙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서예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한 발자국이라도 이 조선 땅을 넘어가면 더 이상 조선의 임금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 선조를 붙잡고 바로 잡아냈어요. 만일 이때 서예 선생이 말리지 않고 그냥 나눠버렸으면 아마 우리는 명나라 복속국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부지하고 또 상소문을 올려서 이 명나라군을 요청해서 이 난을 진압하려고 했었던 서예 선생을 생각하면 정말 구국에 이만큼 공을 세운 사람이 있었느냐. 후일 정조 임금이 서예 선생 제삿날에 제문을 지어보낸 글귀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나무하는 목동 물 깃는 안악내도 서예 선생의 나라를 임진왜란 때 그 분골쇄실한 거는 그런 나무꾼과 꼴벤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거를 갖다가 아직까지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거. 그러면서 사실 서예 선생이 완전 회복되는 게 정조 때예요. 그만큼 그 비판을 많이 받아오고 당파 싸움이 이쪽 저쪽 하면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임진왜란의 평가에서 서예 선생이 1등 공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이게 정조가 제문을 지어 그 공로를 다시 인정할 때까지 사실상 서예 선생의 공로는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 정구에서 전장을 누비던 선생의 모습을 묘사하여 비장감이 넘치는 변세세의 일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캄캄한 그늘은 바로 북인 이청과 정인홍 등의 간신밴드 농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홀로 옥연정사에 누워 전장을 누비던 북풍을 구려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서예 유성룡은 징비록을 지었던 시기입니다. 자연에 대한 정감의 표출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여기서는 너무 이제 저거에서 몇 편만 이제 실었는데 사실 이제 요 부분도 굉장히 제가 분석 중에 있는데 일단 요 발표를 위해서 몇 편만 이제 간추려놨는데 한 편 정도밖에 안 실었습니다. 그의 시 곳곳에서 자연을 관조하는 정감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는 산하를 좋아하여 금강산, 가야산, 소백산, 학가산 등 명산을 유람하고 산수의 정치를 읊은 일련의 산수 전원시들이 그 문집에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찌 산에 가서 시 한 수만 짓고 왔겠어요? 그 많은 산수시가 있을 법한데 이것도 많이 이제 위축됐어요. 그 다음에 유주황산 요 편을 이것도 뒤에 수습돼서 속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황산을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깎아지를 듯 높이 솟은 바위는 하늘 속에 들어가고 울리는 물소리 따라 오르려니 귀가 먹으려 하여 만겹 짙은 푸른 숲에 마음대로 드러내고 감추 이 몸은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듯.
청송주황산을 유람하고 그 느낌을 실어 보았어요. 특히 시각과 청각의 이 공감각적 표현이 돋보이는 시입니다. 산속의 정취에 마음껏 취해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듯 무라일체의 경지에 있었는데요. 자연을 만끽하며 완상하는 시인에게서 산수시의 정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수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특히 임난 시절 틈틈이 또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또 특이한 게 하나가 동도회고입니다. 이 시는 이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사실 동도악부는 김종직이 쓴 우리나라 악부시의 시초입니다. 그와 유사해요, 연관이.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동도회고는 김종직의 동도악부를 보충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웅은 이미 가고 보람도 다했으니 시든 풀 쓸쓸한 안개 몇 년이 지났다. 석양의 목동의 피리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한이 서렸고 청산은 말이 없고 강은 유유히 동해로 흐르네. 경주를 유람하고 옛날 번성했던 신라시대를 회고하며 쓴 시입니다. 그의 역사 유적지를 유람하며 회고의 정을 노래한 시들이 들어 보여요. 성리학자의 특유한 시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읊어내는 속에는 현재 처해 있는 국가의 위기를 역사 속에서 찾으려는 우국의 정에 함의된 것 같습니다. 악부시의 한 형태로 한숨을 쉬며 개탄하고 슬픔과 걱정으로 시름에 잠겼다가 그 답답한 심정을 펼쳐놓는 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음이라고 있는 장르입니다. 경임 선생의 시에는 서당우음, 세안음, 고금음, 서당음, 등하음, 농안음, 소취음, 이렇게 음에 대한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악부시입니다. 악부시는요,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암 선생님이 악부시 한 편만 가지고도 논문이 가능할 정도로 경암 선생은 악부시를 많이 남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경암 선생의 새로운 문학적 가치입니다. 문학을 전공하는 저 입장에서야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드러납니다만, 그러면서 특히 이 경암 선생님의 문학적인 면이 조금 많이 조명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특히 이렇게 해서 이제 운문만 분석한 것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노경임 선생님의 한문 산문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문도 문장의 장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산문어 문체에 대해서 경암 선생은 굉장히 밝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 변, 지, 기 등 다양한 한문 산문의 문체에 대해 그 형식을 고수하며 글을 썼습니다. 한문 문체의 장르에 따라 쓴 것은 하나의 문학 작품이에요. 그의 한문 산문은 주목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국내의 한문 산문을 제대로 연구하는 학자가 부족해요. 앞으로 시에 대한 비평이 무르익듯 산문에 대한 비평도 충실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문 수필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비평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서구문학 비평에 사로잡혀 한문을 시, 소설, 수필 등의 장르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서사정의 문체명변에 의하면 약 110종의 한문 장르가 있고 우리 동문서만 해도 56개의 장르가 있습니다. 한문 산문의 비평도 한문 문체의 장르에 따라 우리식으로 비평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럼 설이라는 문체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문 산문의 한 장르인데 이 원은 이마필기에서 서사정의 문체명변에서 설의 문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서의 이름을 설이란 해석하는 것이며 해라는 해가 붙는 그런 문장의 장르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하는 것이 술이다 했으니 뜻과 이치를 풀고 자기 견해를 기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이란 명칭은 원래는 어디서 비롯되냐면요, 주역 설괴에서 나왔습니다. 한나라 허신의 설문해자를 지을 때도 그 명칭에 따서 편명이 정해집니다.
위진 이후로 작가가 거의 없고라는 말을 유독 조시구 문집에만 이수가 있는데 문선에 싣지 않아 그 문체가 빠지게 되었다. 요컨대 경문의 대의에 대하여 전을 내면서 다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여러 측면에서 억양 반복을 가하며 상세하고 풍부한 것으로 어뜸을 샀지만 논과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고문진보에서는 설을 보면은 한유의 잡설, 유종원의 포사자설 등으로 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교훈적인 한문 수필이지만 한문은 옛 형식을 엄격히 고수하면서 그 틀 안에서 짓는 것으로 한문 그 수필 작품으로 봐도 그 문의 의미가 많이 가미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이 지금 이제 우리가 선생님의 그 작품 중에 정말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게 노경님의 설입니다. 이 설 장르는요 무려 43편이나 지어놓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인설, 제가 그 43개의 설을 다 냈는데 아마 설 작품이 이렇게 많은 것은 경암 선생님이 처음이 아닐까. 그래서 경암 선생님의 설 연구 이렇게 하나의 장르를 파악해도 또 하나의 논문이 나올 정도죠. 그래서 경암 선생님의 문학을 분석해 보면서 정말 연구할 분야가 너무 많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 43편에서는 경암 선생님의 우주관, 학문관, 가치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인 동시에 그의 한문, 산문의 문학적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자료예요. 그 중에 하나 보면 인설 같은 거, 참을 인자 인설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뭐 하나 그 작품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죠? 말을 참을 수 있으면 말에 허물이 없고 행동을 참을 수 있으면 행동에 허물이 없으니 말에 허물이 없고 행동에 허물이 없는데도 군자가 되지 않는 자 있지 아니하다. 사실 우리가요, 제가 사서오경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그 주제를 딱 이야기하려면 한 8자로 정리가 돼요. 바로 뭐예요? 수기, 진, 우국, 애민. 수기, 자기를 수양하고, 진, 남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국, 나라를 걱정하고, 애민, 백성을 사랑하고. 그 외에 무슨 주제가 있나요? 논어나 맹자나 대학이나 뭐 전부 다 봤다고. 그런데 정말 이 경암 선생님의 가르침을 보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이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도 딱 보면 그렇죠. 정말 우리가 수양해 해야 될 게 뭐예요? 말과 행동만 상가면 다 돼요. 사실 모든 것이 이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논어에서도 지지의 지지요 부지의 부지가 시지야. 아는 것은 안다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라. 이것이 아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돌이켜볼 때 내가 아는 것만 다 말하면은 야, 그 사람 정말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다 믿을 수 있다. 근데 이거 알쏭달쏭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아는 척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 말은 반은 믿을 수 있는데 반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도 내가 막 아는 척하고 말해보면 그마 말은 100% 뻥이다. 이래 나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하나 이런 것도 노경임 선생님 이런 것을 굉장히 의식해서 정말 그 교훈 속으로 깊이 깨닫게 설 한편들이 다 이런 장르들이거든요. 1월설도 마찬가지죠. 1월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정말 서해 선생의 우주관, 과학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봤는데 도대체 이때 과학도 없었을 텐데 달은 본래 빛이 없으니 은하과 같이 해가 비추어야 빛이 난다. 달이요 햇빛의 반사를 받아서 저렇게 흔한 것이다. 이것이 쉽나요? 사고하기가?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사고가 이런 그 설 속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암의 설만 따로 연구해도 굉장한 게 나오지 않을까. 제가 지금 다 분석하지 못한 상태예요. 다른 거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의뢰받은 게
우리 또 이게 그 장달수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 어른이 맨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한다. 이것 좀 해다보, 이것 좀 해다보 그러는데 시간 없으면 못 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 노경님 이것도 달수 형님이 내보고 제발 좀 해줘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 선생님의 이 그 여러 이 그 문학을 일별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그 56페이지 보면 변이라는 문체인데요. 이 변이란 판별하다는 이 글자가 언자를 따르기도 하고, 그래가 변자가 왜 말씀은이 중간에 들어가는 변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칼도자를 따르기도 하는데 칼도자가 들어가는 변도 같은 변이다. 대개 그 언행의 시비와 진위에 대하여 대의를 가지고 단정하는데 근세 위교가 도자를 따른다고 하였지만 고문에 실려 있는 대가 없으므로 감히 따를 수가 없다. 한나라 이전에는 애당초 작자가 없어 문선에 수록된 것이 없으며 유협도 그에 대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당나라 한유와 유종원에 이르러서 비록 작품이 나오긴 했으나 그 근본은 사실상 맹자와 장자로부터 나왔다. 대체로 지극히 당연하여 바꿀 수 없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곡절을 반복해가며 글을 전개하지 않으면 변다운 변을 지을 자가 있지 않을 것이다. 옛날부터 변의 문체가 없고 희소하기가 이렇게 이제 그 지은 작자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의 문집에는 자고변, 그 다음에 최항변, 양변 등 이렇게 해서 은자변, 현주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있어요. 현주변 같은 거는 좀 우리가 읽어보고 싶죠. 술주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기라는 거는 뭐 많지만은, 그런데도 선생님의 기문은 등, 냉산기, 산계옹기, 반석기, 노잠기, 또 하상송정기, 유금강산기, 또 뭐 유학가산기, 유소백산 태원대기, 월막산수기 등의 이런 기문들인데 특히 금강산 기문은 이미 이제 연구 대상이 돼 있죠. 노경원 선생님. 그래서 특히 산을 의노하고 또 산세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아주 성리학적인 그 이 예술 철학을 성리학에 기반을 두고 이 전개한 것은 상당히 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경암 노경님의 생애와 학문적 경향 그리고 그 문학 세계를 살펴봤는데 정말 이 그 선생님의 문학은 또 독특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적 경향 그리고 문학 세계는 임진왜란의 역사를 조명하는 중요한 시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저의 이 그 논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해 주신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경암 선생님에 대한 생애와 학문의 세계에 대한 학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경암 선생님의 학문은 너무도 크고 은근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연구와 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학술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